안녕하세요. 11월 26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기사는 뭘까요? 자, 볼게요. 자, 외국인이 끌어올린 신기록 코스피 2623 얼마나 더 살까? 제가 언젠가부터 이제 증시에 대한 얘기도 하루에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증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은 방향성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금들이 한 방향으로만 흘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뭐 이것이 무조건 좋다. 물론 기준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볼 수 있으면 그 고객들이 뭔가를 원하는 것들이 뭔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금융권을 가다 아니면 어딜 가도 뭔가 상담함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유리한 포지션으로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들은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아무튼 좋을 것 같아요. 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최고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거침없는 상승세다. 거침없는 상승세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면 좋고요. 자, 전날 2600선을 돌파한 데 이어서 최고가를 새로 있었다. 특히 외국인들은 바이코리아를 외치면서 이렇게 했다. 그렇죠. 계속 그런 상황이고요. 배고픈 외인 25조 더 산다. 국내 증시가 새로운 역사를 빠르게 쓰고 있는 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에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이죠. 자, 기존 코로나 폭락한 장세 끌어올린 것은 동학 개미였지만 이달 들어 삼성전자 등 시총 상위주를 무섭게 사들이는 외국인 덕에 최고치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자, 올해는 굉장히 조금 이슈가 있었던 증시였지만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우리 개미들이 엄청나게 그 어떻게 보면 협동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응집력을 보였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계속 기반을 갖고 가다 보니까 하반기 때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나 이런 메인 기업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거기에 이제 또 합류해서 같이 지금 증시가 상승의 방향성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했던 2013년 8월 한 7조 6,300억 원이었죠. 이거와 비교하면 아직 외국인 추가 매수 여력은 더 높다는 평가다. 이건 뭐 높을지 안 높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전에 가장 많이 매수했던 그 타이밍을 보니까 요 정도인데 요 정도를 뛰어넘을 것 같다. 지금 뭐 그런 만한 그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추적이 가능한 이렇게 해서 순 자금이 많이 유입됐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죠. 우리가 대략 달러 약세, 그다음에 신흥국 통화가 반등했고 원자재 및 물동력 회복으로 대변되는 이익 개선. 여기서 어려우면 그냥 달러 약세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럼 달러가 지금 약세가 된다는 거는 굳이 달러에 대해서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그렇게 크게 지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에 대한 것들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중 한국의 매력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뭐 아무튼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배터리 3대장이 지금 강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해 드렸지만 테슬라가 계속해서 가고 있는 방향에서 우리나라에서 그와 관련된 배터리 3대 어제는 뭐 3대가 아니었죠. 배터리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 전망은 밝다는데 그거 모르는 겁니다. 주식도 부정공탕과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제가 어제 기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미들이 지금 곧버스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 주식이라는 것들은 뭐 기술적 분석만 잘한다고 해서 또 기본적 분석만 잘한다고 해서 결과를 낼 수는 없는 거죠. 이러한 수요와 공급 측면들을 꾸준하게 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취업을 해서 재테크를 함에도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지 뭔가 설명 잘 들을 수 있는 거고 또 금융권으로 취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고객들한테 원하는 얘기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도움이 된다. 자, 이거 우울한 소리네요. 이거 뭐예요? 인건비 낮춰 산다. 우리은행 3년간 1000명을 줄인대요. 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디지털화, 모바일화가 되고 이제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산업의 구조, 패러다임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건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비가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위험 요소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은행이 내년부터 3년간 임직원 1000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솔직히 전혀 상관이 없겠죠. 왜냐?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신규 채용을 함에 있어서 인원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 영업점 위주의 비대한 조직을 바꾸지 않으면 인터넷 전문은행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대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 전반에 인력구조 재편 바람이 불 것이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제 생각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권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랑 같이 지금 몇십 경 하고 있는 친구들. 근데 금융권만이 여러분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3년 동안 1,000명 수준에 별로다 금융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 명분이나 당위성을 찾는다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결국은 주진 거예요.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일반 지점 676곳을 117개의 지역 거점 점포 중심으로 묶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이거 어제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인가 그때 제가 각 그룹별로 은행별로 묶는 그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월요일 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그래서 임원 자리도 줄일 거고요. 결국 고비용 구조는 다른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다. 은행권 인력 구조 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금융권을 취업하면 일반 유통업이나 일반 다른 서비스업에 가는 곳보다 초봉도 높고요. 나중에 밖에서 연봉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은행 측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고비용이니까 고정비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차츰차츰 이렇게 성장시킬 계획인 거니까 이런 걸 보면서 금융권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가고 싶다는 학생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은 준비,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만은 절대 이렇게 안 되고요. 영업에 대한 마인드도 그냥 가서 되겠지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끊임없이 고민해야지 나중에 이러한 위험에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의 인력구조 개편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 국내 주요 은행들은 영업이익 경비율 CIR, 그러니까 영업이익 경비율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요. 그게 CIR이고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심플한 거예요. CIR은 영업이익에서 판관비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경영 효율성을 판단할 때 주로 사용하는 지표래요. 근데 판관비의 50에서 70%가 인건비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들은 뭐다? 비대면화돼가 있고 모바일 이렇게 되고 있지만 결국은 고정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고정비를 없애는 것들이 각 은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고정비를 없애는 것 중에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CIR이다. 근데 그 CIR에서 CIR의 영업이익 중에서 판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그 판관비는 뭐다? 결국 사람이 차지하는 인건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핵심들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인재 채용이 속도가 좀 더 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디지털을 더 강조하는 건 뭐냐? 나중에 업무에 대한 효율성, 인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인당 생산성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창구에서 뭔가를 이제 서비스직의 마인드로만 하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지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은행권에 관심이 없더라도 취업만을 위해서라면 저는 썼으면 좋겠어요. 자, 저금리에 갈 것 없는 자금, 우량 회사채에 쏠린다. 저금리 기조에 지속으로 갈 곳 없는 시중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우량한 회사채에 몰리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은행 요구불예금도 마찬가지고 제2금융권 관련된 그런 단기성 상품들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량 회사채에 지금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안전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회사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성적표 희비 쌍곡선 국민 하나은행은 여유있고 신한 우리는 긴장한대요. 자, 4대 시중은행의 해외 법인 순익주의 글로벌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나 글로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걸로 갖고 가는 작업들을 지금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9년 대비해서 20년 하나은행은 올랐네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고요. 나머지 은행들은 지금 다 국민은행도 올랐네요. 순위. 그래서 국민과 하나은행은 여유가 있는 거고 신한과 우리은행은 약간 긴장의 상태라는 거죠. 국내 주요 시중은행이 올 3분기에 해외 실적 부분에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신종 코로나 감염에도 불구하고 MMA 등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우리 신한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자, 국민은행 실적 증가는 4월 마이크로 파이낸스 인수 영향이 컸고
이렇게 됐다네요. 국민은행 이제 아직 최종 면접 나왔잖아요. 지금 면접 보는 중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좀 알고 하면 좋죠. 하나은행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은행은 특히 중국에서 실적이 개선됐다. 어, 반면 신한과 우리는 쪼그라들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 여기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마냥 손 놓을 수만은 없다. 글로벌 부분에도 비대면 디지털 금융을 강화해 현지 공략을 차질 없이 이어나갈 계획이다. 그러니까 글로벌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자, 마지막으로 TDF에 대한 설명 제가 예전에 해드렸는데 요즘 다시 뭐 뜬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좀 됐어요. 올해만 1점 몰렸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TDF라는 새로운 상품이 무엇인지 첫 번째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왜 어떠한 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을까 그 상품에 대해서 이런 기능적인 측면이나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거니까. 자,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산 비중 조정을 조절해주는 타겟 데이트 펀드 TDF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정리하세요. 타겟 데이트 펀드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다.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몇 년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TDF에는 올해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신규로 유입됐다. 자산운용사들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해외 전문 기관과 손을 잡는 ETF에만 투자하는 TDF를 새롭게 내놓는 등 TDF 시장 전면을 끌어올리기 위해 분주하다. 계속해서 TDF 시장이 끌어올리고 있죠. 뭐 이번에 기업은행, 모범은행 같은 경우에 금융사업이나 상품 중에 이 TDF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TDF 운용사는 12개로 늘어놓고 규모는 4조 원을 넘는 것으로 예상된다. TDF는 가입자가 은퇴 시점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면 운용사가 자산 배분 곡선에 따라 자산 구성을 조정해주는 상품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45년 은퇴 예정자가 여기 상품명에 보면 2045 TDF는 2045년 은퇴 예정자가 가입하면 이렇게 좋은 상품이라고 이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상품명에. 굉장히 좋을 수 있죠. 왜? 내 은퇴 시기를 반영해서 자산 배분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알아서 해주는 그런 상품이니까. 그래서 2045년이 가까울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서 이렇게 한다. 왜 그래요? 연령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은퇴 시점이 되면 상품에 대한 운영 측면을 주식 쪽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약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은퇴 시기가 오면 약간 포트폴리오 구성을 안정적인 측면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낮추고 채권을 높인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 2040 TDF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고객들도 2040 TDF에 가입하면 내가 뭐 신경 크게 안 써도 되지만 이런 다양한 투자에 할 수 있겠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운용사에 따라서 10% 수익이 차이가 나는데 요걸 한번 쫙 보세요. 그래서 TDF가 뭐가 있는지 왜 좋은지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오늘도 한번 파이팅 있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매식경은 그냥 금융권 취업만을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사회나 금융 경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각적인 부분을 다양하게 이제 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얻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물론 은행권에서는 공부가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제2금융권이 나왔지만 은행권만이 여러분들이 꼭 가야 되는 자리도 아니고요. 전부 다 좋다고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공부들을 하면서 관심 산업에 대한 우리가 직무라든가 이런 것들 스스로 좀 더 찾아보고 내가 여지껏 알지 못했던 직무, 여지껏 알지 못했던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흥미를 느낀 것들이 생긴다면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러한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부만 한다 이걸 갖고 우리은행 연계시킨다 물론 좋지만 지금은 일단 그런 시기가 상당히 많이 지났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내년을 위해서 은행 이슈를 꾸준하게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스크랩을 하고 생각하는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편안하게 일단 듣고 적용하고 생각하는 연습들을 다양하게 해보면서 매식경 댓글란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아무쪼록 오늘도 힘내십시오.